한국 경제를 상생하고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생생초대석, 2019년 생생초대석 첫 주인공,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2018 연말에 가장 많이 뉴스에 언급된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박용진 의원의 의정 활동이 또 생생경제에서 주제로 많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생생초대석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입니다. 강북구의 자랑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강북구의 아들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71년생 돼지띠시라고요? 돼지띠입니다. 올해가 저 돼지의 해입니다. 올해 아주 활약을 더 하실 예정이십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활약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이요. 네. 저까지 이제 10명 아니겠습니까? 네. 돼지띠가 6명입니다. 제가 71년 돼지띠가 네. 저 말고 또 한 분 계시고요. 제 밑으로 이제 83년 돼지띠 2분 계시고요. 네. 제 위로 네. 이제 그 59년 돼지띠 59년 돼지띠가 또 2분 이렇게 계세요. 그렇군요. 예. 박용진 의원실이 2019년은 더 바빠지겠네요. 6배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님들이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의원님께서 활발하게 뛰신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저희 YTN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기 카메라 보이죠?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말하면 돌 던지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 훨씬 제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왔고요. 네. 아침에 어디 방송 하나 갔다 왔거든요. 분장 안 지우고 왔어요. 저는 원래 피부가 좋으신 줄 알았는데. 피부는 엉망이고요. 분장을 안 지우셨군요. 분장을 안 지운 채로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명이죠? 54,000명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는 3인가 4인가 그런다. 정치인은 이렇게 범주가 여럿이니까요.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2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쫄랐습니다. 네. 박용진 TV에 저희 거를 좀 생중계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박용진 TV의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네. 상생. 그리고 생생한 경제 지식을 알고 싶으시고 뉴스를 듣고 싶으시면 우리 보이는 라디오 YTN의 생생경제 꼭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의정활동에 의원님께서 가장 힘썼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키워드를 한 2개 정도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유치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우리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의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 의원님 프로필을 좀 살펴봤어요. 예. 그랬더니 한 가지 방향성이 보이더군요. 제가 좀 읊어보겠습니다. 1998년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상황실장, 네. 2005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부대표, 2016년 20대 국회의원, 2017년 20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1월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 네. 2018년 7월 교육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이 바뀌었네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셨고 지금 교육위원회셨죠. 예.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성 어떤 게 있습니까? 네, 48 이제 되는데 네. 벌써 인생의 방향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한데요. 네. 준비를 못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아니, 제가 프로필을 쭉 읊었는데 본인의 발걸음이지만 되게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 그냥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는 어떻게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네, 감옥 3번 갔다 왔고 네. 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와이프하고 헤어져서 2년 넘게 있다가 다시 만나야 됐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이런 걸 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시던데 네. 그 고통과 지난한 세월 속에 어떻게 그게 저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운동권들 이른바 386들 자기들 걸어오는 거 얘기할 때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번 바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의미가 있질 않으면 그거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따라 왔는데 그게 결국은 국가에 기여도 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 네,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네.
이게 지나 보니까 내 길은 이렇다고 규정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단기간의 목표, 1년간의 목표라든지 2, 3년 정도의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알고 그걸 미래를 설정하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 길이 맞다 싶으면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부당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냥 그걸 즐기면서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후회스럽다거나 뭐를 다시 뭐 바꿔보고 싶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다만 20살 때 생각이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가지고 있었던. 예. 그래서 그때 좀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노동자와 서민들,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민중들의 소소한 행복들이 나의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착한 생각을 잘 지켜나가려면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하더라도 지켜나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고, 그때 결단. 그렇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방향성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생생경제 초대석에 딱 맞는 인생을 사셨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 프로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을 자주 모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있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재벌개혁 그리고 유치원 이 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이 책을 작년 초에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저자 속에 쓰셨더라고요. 잘 지켜주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를 보통 이게 싸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진영을 향해서만 무슨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민들의 혹은 그 공동체의 일반 대다수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행복하게 소소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조금은 덜어내고 대립을 화해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대장들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 대장들이 앞장서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칼 들고 이러면 그거는 전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구성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해악을 주니까.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해답을 찾고 100%를 지향하기보다는 60% 70%라도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단 1cm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cm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다. 정치인이 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재벌 개혁인데 1cm 이 재벌 개혁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진보단체 또 많은 진보학자들이 이번 정권에서 재벌 개혁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권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 움직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또 권력을 이제 쥐고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위치에 가게 되면 저는 여당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니까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고 견제하고 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한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재벌 대기업 집단입니다. 이들이 어쨌든 투자 파업, 투자하지 않겠다. 고용 파업, 고용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뭐 그 자본 파업 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현행 법으로, 현행 제도에서 마땅하게 그런 부분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달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재벌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재벌 집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그 금권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현대 근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 가져야 될 생명과 같은 이 권력의
이제 분산 그리고 균형, 견제 이 기능에 대해서 이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두 다 그냥 이렇게 로비를 통해 가지고요. 네. 그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법이 만들어져도 그거를 농락하도록 하고 네. 또 그 법을 어기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우리 그런 거 숱하게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냥 10,000명 앞에서나 평등하고 법이 돈 가진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되게 지엄하고 준엄한데도 불구하고 편법, 탈법으로 다 피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제어를 하다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등, 제대로 안 풀린다는 등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용기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에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지치지 마시라고. 네. 지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문제 하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게요.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 법대로 하자고 그러는데도 너도 나도 딴 데 쳐다보고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저를 공격하는데 정말 이렇게 흔한 말로 그냥 미치고 폴짝 뛰겠더라고요. 울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료 집단과 재벌 집단과 보수 언론이 이렇게 한 편을 먹고서 국회의원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요. 더 나가서는 우리 대통령 네. 지치고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은 진영의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 경제학자든 진보 경제학자든 전 정권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그 정도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또 이 방송 들으시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재벌이 죄야? 대기업이 죄야? 저보고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예. 진행자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가면 되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니까 이게 단지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우리 정의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제 구조를 바꾸는 한 해였고 이제 그 열매를 2019년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박상인 교수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구조를 바꾸는 일 단 한 개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인 교수님이 곤란하실라나? 저희 방송에서 하셨으니까. 예. 정말 단 한 가지도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구조 바꾸는 일이요. 근데 박은지 의원님 이번에 3호 전환사채 옵션 거래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하셨고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법은 그러니까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법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일단 문제가 국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일단 네.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수준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 시행령을 정부가 바꾸지는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좀 고민 끝에 네.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일단 제가 그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하면 비실명 자산에 대해서는 90%의 차등과세와 네. 그다음에 50%의 과징금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이건희 회장이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네. 차명 계좌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려웠어요. 비실명 자산에 차명 계좌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네. 실지 명의인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명 계좌라고 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 거니까 이건 비실명 자산 아니다. 그럼 비실명 자산이 뭐냐? 로버트 태권브이, 마루치 아라치, 장하와 홍련, 홍길동 장길산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네. 그걸 비실명 자산이라고 그래서 세금과 과징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스톱.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니, 저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세요? 네. 박용진의 상식적인 해석은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세금 피하고 편법 증여하고 편법 상속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겁니다.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처음엔 제 말이 틀리다고 그렇게 악을 쓰더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것도 이제 과징금과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작년 한 해
작년 6개월 동안 얼마를 세금을 냈느냐면 박용진의 해석 하나로 네. 해석 변경 하나로 1,093억을 냈어요. 그게 10년 만에 부과된 거예요. 10년 만이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93년 8월 12일이거든요. 금융실명법 네. 시작된 게. 그 사이에 법을 거꾸로 세워놓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은 거죠.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를 착목하고 주장하고 막 부르짖은 건 박용진이지만 이 정부가 만일에 박근혜 정부였다거나 이명박 정부였다고 그런다면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의 그냥 난데없는 주장으로 그냥 네. 혼자 떠들다 끝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움직이고 변화는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시간이 없어서요, 의원님. 예. 우리 왜냐면 유치원 이야기 해야 돼요. 네. 유치원 이야기 저희도 많이 다뤘거든요. 또 저도 아기 엄마기도 하고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기는 했는데 일단 원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담기지는 않았죠. 맞아요. 의원님이 협상을 좀 하셨죠. 예. 어떤 부분이셨어요? 일단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한 1년에 한 2조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돈을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요거를 그냥 현행대로 둔다. 근데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뭐냐면 교비는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는 이제 유치원의 원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이 돈을 엉뚱하게 쓰면 처벌받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예방 효과를 엉뚱하게 쓰지 마세요. 이런 걸로 성인용품 쓰지 마세요. 이걸로 랍스터 같은 거 사서 드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했고 지금까지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더라도 네. 처벌되진 않았거든요. 경고 끝나거나 환급 조치로 끝나고 말았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장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육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사립학교법에 있는 2년의 처벌 혹은 2천만 원의 벌금에 네. 처하겠다라고 하는 요 조항을 준용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살렸습니다. 요거는 살렸지만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횡령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저희가 양보를 했고요.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준용받도록 하는 것은 살렸고 그것도 2년을 1년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어떤 협상 논의 계속된 양보 이런 걸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내는 유치원비는 이거는 식당 주인에게 밥 먹으러 온 손님이 내는 음식값이랑 네.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써도 신경 쓰지 말자라고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처벌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죠.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돈을 내는 사람으로서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 유치원 원장님한테 그 돈을 내면서 교육비라고 네. 내잖아요. 그래서 네. 잘 가르쳐달라고 내는 거지. 맞아요. 그 돈 가지고서 자제분들 연기학원 아카데미 수강료 내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무슨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가서 쓰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오늘 의원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 역시 20분 갖고는 안 되네요. 1시간 특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건 제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JB파크님께서 박용진 의원님 YTN 라디오에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이네요. YTN 라디오 식구 같아요. 그리고 또 백제이님, 박용진 의원님 화이팅 금년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도 손 한번 흔들고요. 여기까지 소개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